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EBS 최태성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좋아요. 네. 지금 이렇게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튜디오에서만 보는 저를 갑자기 야외 보니까 놀라셨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좀 답답한 그런 그 스튜디오에서 좀 벗어나서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냥 기분이 좋은데요. 여러분들 좋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그것도 그냥 아무런 현장이 아니라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늘 이야기했던 그 역사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정말 생생한 한국사의 현장, 그곳에서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어요. 네,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개항기의 현장은 제가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의 현장에서는 추경석 선생님이 담당하실 거고, 그 다음에 현대사의 현장에서는 누굴까요? 네, 너무 재밌는 선생님이시죠. 권영기 선생님이 맡아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이 현장에서 생생한 한국사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운현궁입니다. 운현궁?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운현궁. 그렇죠, 여러분. 소설 김동리의 운현궁의 봄이라는 어떤 그런 소설도 있잖아요. 그죠? 자, 바로 이 운현궁은 어떤 곳이냐면 흥선대원군이 기거했던 그런 곳입니다. 흥선대원군이 누군가요? 네, 바로 시대의 풍운하 이하응,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불꽃 흥선대원군. 야, 이 흥선대원군이 기거했던 이 곳이라면 이곳이야말로 바로 이 근대사, 이 생생한 근대사에 어떻게 본다면 출발되는 어떤 그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사롭지 않아요. 이 위치가요, 저쪽 쭉 가시면 10분 정도 걸어가시면 경복궁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5분만 걸어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경복궁과 창덕궁, 이렇게 삼각, 딱 트라이앵글, 삼각되는 이 지점에 이 운현궁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근대사의 어떤 그 격동의 그 순간, 특히 흥선대원군의 그 칼날 같은 개혁, 이런 개혁의 산실이 바로 이곳 운현궁이 될 것입니다. 자, 과연 이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 노안당이라는 그 현판 아래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글씨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좀 익숙한 어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어딘가에서 많이 보았다는 그런 느낌? 네, 바로 추사 김정희의 그 글자를 집자해가지고,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가 쓴 글자 중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지금 이 글자를 썼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이 흥선대원군이 말이죠, 이 추사 김정희의 제자였습니다. 이 노안당이라는 그 한자를 해석을 해보면 노인이 편안하게 있는 그런 곳이라는 어떤 의미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과연 여기서 이야기한 노인이라고 한다면 흥선대원군이 될 텐데, 흥선대원군이 진짜 과연 편안하게 이곳에 있었을까요? 예,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격동에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이기에 그 인물이 있었던 이곳,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그러니까 이 남자가 죽어가는 곳이 바로 사랑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들, 이런 것들이 결정된 곳은 바로 이곳이란 말이죠. 이곳. 그러니 편안하게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치열하게 그 시대를 논했던 그 역사의 그 현장이 바로 이 노안당이다 라는 개혁의 산실로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흥선대원군은 왜 개혁을 다
가능했을까요? 자, 먼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 국내 상황하고 이 국외 상황을 좀 여러분들이 먼저 보셔야 되는데, 1800년에 말이죠. 그 카리스마 왕, 엄청난 카리스마 있었던 왕이 누구예요? 정조잖아요, 정조. 그 정조가 1800년에 죽어요. 정말 똑똑한 그런 왕 아닙니까? 그죠? 그 정조가 죽으면서, 야, 이 똑똑한 왕을 이 왕이 앉히면 이 신하들이 참 힘들구나 라는 걸 느꼈겠죠. 자, 이러면서 그 이후로는요, 이 소수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고 이 허수아비 왕을 세우게 됩니다. 자, 바로 세도 정치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세도 정치가 열리면서 왕권은 정말 약화가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세도 정치 시기에 이 부정과 부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특히 세도 정치하면 딱 떠오르는 네 글자! 그 네 글자가 뭐냐? 바로 매관매직입니다. 네, 이 매관매직을 통해 가지고 관직을 사고 파는 거예요. 아니, 관직 사고 파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예, 산 만큼 또 뽑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기층 민중들에게. 자, 이러면서 기층 민중들은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게 이제 또 경제적인 상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민생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당시에 그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게 뭐냐면 세금 수치 있잖아요. 거기서 삼정의 문란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삼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정, 군정, 환곡. 전정은 뭐예요, 여러분들? 토지에서 나온 세금이잖아요. 이거를 또 이 관리들이 막 뜯어가는 거예요. 군정은 뭐예요? 군대에 가지 않는데 지금 포를 내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막 계속 뜯어가는 거죠.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관매직, 관직 돈 주고 샀으니까 뽑을 대로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환곡. 이 환곡이 참 이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환곡은 여러분들 이 구율제도예요. 구율제도인데 봄에 이제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쳐가지고 갚도록 하는 건데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도 그냥 무조건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엄청난 이자를 딱 떼어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도 정치를 통한 왕권의 약화, 그리고 민생 도탄, 이런 것들이 막 삼정문란 때문에 이루어지는 민생 도탄, 이런 것들이 막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말이죠, 여러분들. 이양선, 서양패, 이양선도 나타나면서 국외적으로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아들 고종이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개혁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흥선대원군이 말이죠, 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취했던 정책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했던 첫 번째 개혁, 그것은 바로 비변사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갑자기 왜 비변사의 기능을 약화시켰을까요? 이 비변사가 바로 세도 가문의 권력을 장악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비변사거든요. 그래서 이 비변사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먼저 단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신 여러분들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다시 원위치로 원상복구시켜 놓죠. 행정적인 기능은 의정부로, 그리고 군사적인 기능은 삼군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권력을 나누어서, 비변사는 권력이 모아져 있었거든요. 뭐 행정뿐만 아니라 군사, 외교 다 여기 모아져 있었는데 이거를 나누어서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비변사 기능의 약화였고요. 두 번째는요, 늘 이게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려면 역시 뭐니 해도 강력한 법이죠.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이게 쭉 한번 보면요, 강력한 그 카리스마 왕을 한번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다 이 법을 한번 건드려요. 조선 전기하면 여러분들 세조, 계유정란, 그 엄청난 그 카리스마 갖고 있는 그 왕 아닙니까? 그죠? 그 세조 역시 경국 대전을 간행하죠. 뭐 성룡 때 완성은 되지만,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로 오면요, 영조는 속대전을 간행하고요, 정조는 대전 통편을 간행합니다. 이 세조나 영조나 정조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개혁군주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흥선대원군도요, 바로 그 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법치를 정비하기 위해서 법전을 만듭니다. 그 법칙이 뭐냐면 바로 대전 회통과 바로 육전 조례였습니다. 자, 이런 법전을 정비한 이 흥선대원군요, 세 번째 개혁에 착수합니다. 바로
경복궁 중건인데요. 이 경복궁 중건은요, 굉장히 왕실의 위엄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줬죠. 왜냐하면 이 임진왜란 이후에 경복궁이 지금 불에 타가지고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뭔가 왕실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폐허가 되어 있는, 이제 이쪽에 이제 가면 이제 경복궁이 있는데, 그 경복궁을 다시 원상복귀시켜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왕실의 위엄과 직결된다라고 이 흥선대원군은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이 경복궁 중건하려면 그냥이 안 돼요. 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한번 귀를 기울여 한번 들어볼까요? 이 노한당 이 안에서 지금 뭔가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흥선대원군이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군요. 알았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라네요. 두 가지 방법. 자, 첫 번째는 기부를 받겠답니다. 기부를. 예, 이 원납전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기부금이죠. 그걸 받는데 사실은 이게 말이 기부지, 이 할당을 줘가지고 막 걷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에서 납부하는 돈 원납전이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 원납전으로 그 당시에 불려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돈 갖고 이제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찍어내요. 돈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 돈이 뭐냐면 바로 당백전입니다. 일당백! 일당백, 당백전. 그러니까 100배의 가치, 엄청 고액 화폐죠. 이거를 찍어내는, 예, 그런 사업을 단행하는데요. 여러분들, 경제 시간에 어려운 푸시 배운 거 기억나세요? 화폐를 이렇게 큰 단위로 찍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물가가 폭등하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그죠? 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당백전의 발행을 통해 가지고 흥선대원군이 어떤 여러 개혁 정책들이 참 이렇게 옳은 방향으로 좀 가고 있었던 것 같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경복궁 중건에 들어갔던 경제적인 어떤 그 손실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어떤 그런 정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원납전과 당백전의 발행을 통해서 어쨌건 많은 화제에도 불구하고 경복궁을 중건시킵니다. 이거 밀고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비변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의정부 3군부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 두 번째는 대전 회통과 육전조례의 어떤 간행을 통해서 법치를 통한 왕권 강화. 세 번째는 바로 이 경복궁 중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중앙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왕권을 강화시켰는데 이제 지방에 있는 지방에서의 그 도도한 왕권을 그 견제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서원입니다. 이 서원에 모여있는 그 양반 세력들을 약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지방 권력이 이제 칼을 딱 들이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네 번째 개혁, 서원 정리였습니다. 자, 이 서원 정리,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조선시대 일종의 사립대학교라고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네. 그 유명한 그 대학들을, 만약 지금 여러분들 대통령께서 그 지금 있는 유수한 대학들을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없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개혁이에요. 이제까지 그 권력의 그 정점에 있었던 그 서원을 정리한다. 어려운 개혁입니다. 그렇지만 흥선대원군은 단행합니다. 오직 47개만 남겨두고 다 날려요. 네. 흥선대원군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자, 이렇게 중앙에서의 권력, 지방에서의 권력을 장악한 이 흥선대원군, 이를 통해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저벅 한 발 한 발 앞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흥선대원군의 두 번째 개혁 목표 있었죠? 바로 민생 안정입니다. 자, 이 민생 안정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게 될까요? 자, 이 민생 안정의 목표는 세 가지였습니다. 삼정, 이 삼정을 이걸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전정, 군정, 환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민생이 좀 도탄에 빠져가지고 이 19세기 정말 밀란이 막 발생하고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도 불안했습니다. 자, 이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한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 방향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전정. 기본적으로 당시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이 세도 가문들이 세금을 안 내, 세금을. 이게 면세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다시 거두어내기 위해서
토지 조사 사업을 단행합니다. 그 당시 토지 조사 사업의 용어는 양전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세금 내지 않는 그 부자들, 그 부자들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바로 그런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혁은요, 바로 군정의 개혁입니다. 자, 이 군정의 개혁이요, 정말 중요한데요. 군정의 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호포법이었어요. 이 호포법은 뭐냐면 양반도 포를 내라는 거였습니다. 이 양반과 이 상놈, 그 차이는 뭐였냐면 포를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갈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포를 내느냐 안 내느냐는 양반의 마지막 자존심, 신분제 사회의 양반의 마지막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흥선대원군은 바로 그 양반의 특권인 포를 내지 않는 그 특권을 없애버린 거예요. 와, 이게 정말 이 기득권층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그 도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게 호포법이었습니다. 당시 양반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정말 불쾌했겠죠.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호포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양반들의 마지막 자존심인데, 그 마지막 자존심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개혁은요, 바로 환곡의 문란 시정을 위해서요, 사창제를 실시하는 거였습니다. 자, 환곡은 무엇이냐고 아까 설명드렸죠. 춘대 추납제도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고리대, 이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면서 이 고리대화되면서 계층 민중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아주 좀 안 좋은 그런 제도로 자리 잡았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합니다. 사창제. 공무원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거예요. 이제 공무원들이 그런 춘대 추납제도 맞지 말라는 겁니다. 기층 그 마을에서 덕망 높은 사람이 맡아서 자율적으로 민간에서 창고를 운영하라, 춘대 추납제도를 운영하라 라는 사창제를 시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전정에서는 양전사업, 군정에서는 호포법의 단행, 환곡의 문란에서는 사창제 시행, 자, 이런 삼정의 문란을 시행하기 위한 이런 어떤 여러 개혁적인 어떤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자, 흥선대원군이 이제 시행했던 이런 왕권 강화 정책과 이런 민생 안정책은 끝까지 빛을 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결혼식 장면 보셨죠? 자, 이 결혼식이 지금 치러진 곳이 어디였냐면요, 바로 이 운영궁 안에 있는 노락당이라는 곳입니다. 자, 왜 제가 이 결혼 장면을 보여드렸을까요? 네, 바로 이 마당에서 고종과 고종의 아내 누구예요? 명성황후 아닌가, 명성황후. 여기에서 결혼을 했어요. 짠짠짜잔, 짠짠짜잔. 이런 식으로 안 하고요. 전통으로 돼 있겠죠. 네, 방금 봤던 그 장면처럼 여기에서 바로 혼례가 치러졌던 곳입니다. 흥선대원군은 말이죠, 정말 이 며느리를요,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왜요? 이 앞에서 쫙 봤을 때 이 며느리들을 잘못 들여가지고 말이죠, 이쪽 가문들이 이 세도 가문을 막 펼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참 신중히 골랐는데, 여흥민 씨 골랐는데, 네, 이 흥선대원군은 결국 그 여흥민 씨들에 의해서, 명성황후가 중심이었고요, 그 여흥민 씨들에 의해서 결국 물러나게 됩니다. 그 계기는 뭐였냐면요, 바로 최익현의 상소였습니다. 이 고종이 이제 나이를 먹어요. 그래서 22살, 즉 흥선대원군의 10년, 치세의 그 개혁의 10년, 그 10년이 딱 끝났을 때 최익현이 상소를 딱 올립니다. 고종이 친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흥선대원군은 대구로 돌아가십시오 라는 상소를 딱 올리는 거예요. 자, 이 상소가 올라왔을 때 흥선대원군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참 정치인 흥선대원군과 그 다음이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어떤 그 복잡한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흥선대원군, 정치인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어떤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아마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문제를 그냥 가볍게 진압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입장이 더 컸나 봅니다. 탄핵
상소가 올라와서 기분은 좀 별로 안 좋았겠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이제 친정 체제를 간다는데 이 아버지로서 또 한편으로는 흐뭇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러면서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요. 자, 이제 흥선대원군의 이 정치 1라운드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흥선대원군 또 등장합니다. 일단 1라운드는 여기서 끝을 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흥선대원군 집권 기간 동안에요, 제가 이 국내적인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국외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제너럴 셔먼 사건이었죠. 1866년 평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국 상선 이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에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약탈도 자행하게 되죠. 결국 분노한 이 평양 군민들, 박규수를 중심으로 한 이 평양 군민들은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고 또 그 제너럴 셔먼호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마저도 죽이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바로 이제 1871년 있게 될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이 또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병인양요인데요. 그 병인양요의 그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 러시아가 우리와 국경을 접하게 되면서 이 흥선대원군 정부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 끝에 프랑스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프랑스 신부를 통해서 이 프랑스 군대를 끌어올 생각을 하였지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유생들이 알게 되면서 바로 이 프랑스 신부를 비롯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흥선대원군 정부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 프랑스 신부와 이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프랑스 신부와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죽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우리는 병인 박해라고 합니다. 자, 이 병인 박해 사실이 프랑스에 알려지자 프랑스는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프랑스가 일으킨 병인 양요가 강화도에서 시작됩니다. 강화도, 이제 근대사의 중심에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네, 이 병인 양요는 프랑스와 싸운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프랑스는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자, 1차 침략은 어찌 본다면 탐색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프랑스는요, 이 강화도를 거쳐가지고 서울 입구까지 들어오는데요. 양화진, 지금의 양화대교 있는 근처까지 들어오면서 그 수로를 탐색하게 됩니다. 2차 침략은 본격적으로 무력 침탈이 들어가면서 바로 이곳 강화도를 점령하게 되죠. 근데 너무 이 프랑스의 무기가 너무 막강했습니다. 그 막강한 무기를 밀고 들어오는 그 프랑스를 막기에는 쉽지 않았죠. 자, 그렇지만 문수산성의 한성근, 그리고 이 정족산성의 양원수 부대, 이런 부대가 끝까지 맞서 항전하면서 결국 프랑스는 물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러갈 때 우리의 어떤 많은 보물들을 불태우고 또 심지어는 약탈까지 해가는데요. 자, 바로 이 뒤에 지금 외규장각이라는 현판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정조 때 여러분들 그 규장각을 설치했다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왕실의 어떤 도서관, 또 왕실의 중요한 도서들을 모아뒀던 곳인데 바로 이 강화도에도요, 또 이런 그 외규장각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왔던 이 프랑스 군들이 깜짝 놀랐대요. 딱 보니까 너무나도 훌륭한 보물과도 같은 어떤 그런 느낌, 뭔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책들을 다 골라서 가져가죠. 바로 이 외규장각에 보관되어 있었던 그 의궤들을 가져갔습니다. 프랑스가 소유하고 있었던 이 의궤는요, 임대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는 오는데, 어쨌건 이 병인양요 당시 가졌던 그 치열한 전투, 그리고 치열한 전투 속에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보았던 것들을 바로 이 외규장각,
이라는 어떤 건물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외세의 침략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서세동점의 파고는 더욱더 밀려 들어옵니다. 1866년 병인양요 직후인 1868년에 정말 반인륜적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독일인 오페르트가 주도한 남연군묘 도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권력의 실세였던 바로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인 남연군 묘를 털자는 거죠. 그래서 그 시신을 탈취해가지고 바로 그 시신을 앞세워서 통상수교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반인륜적인 그런 행위인데요. 이 충청도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 지역 주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결국 이것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흥선대원군 정부 격노했겠죠. 이러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더욱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로 이 강화 앞바다에 미국 배가 등장합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이유로 통상수교를 하겠다라는 의도에서 이 앞바다에 미국 배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신미양요의 서막이 오르게 됩니다. 네, 이 신미양요의 원인은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신미양요의 격전지 광성보에 와 있습니다. 네, 이 초지진을 거쳐서 덕진진을 거쳐가지고 바로 이곳 광성보까지 미국은 들어오게 됩니다. 이 광성보를 지나가면요, 바로 여기 점령이 되면 바로 저 앞에 강화읍성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으로서는 이곳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현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조선 병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그 강력한 무기 앞에 정말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되죠. 그 격전이 치러졌던 곳 이곳 광성보, 그래서 그들을 기리기 위한 신미 순위총도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격전 끝에 결국 우리는 이곳 광성보를 지켜냈고요. 미국은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미양요의 과정입니다. 그 앞에서 이 미국의 이 무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상대적으로 우리의 무기가 발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내용일 수도 있죠. 여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던 당시 사용되었던 이 포예요. 굉장히 크기는 커 보이는데 글쎄요, 영양가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포가 뻥 하고 터지잖아요. 나가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슝 나가서 팡 터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터지질 않고요. 여기서는 그 포탄이 날아가서 부딪혀가지고 그 배를 깨뜨리는 그런 역할밖에 못해요, 이 포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포가 날아가는 사정거리 안에 미국 배는 또 있지도 않다는 거죠. 이러면서 좀 격렬하게 우리는 미국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잊어버리는 것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여 뒤에 지금 깃발이 하나 보이시죠?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한자가 지금 써 있는데요. 바로 장수 숫자. 이게 장수 숫자입니다. 이 깃발은요, 바로 이 총지휘관이 있는 그 본영에 꽂는 그런 깃발이 되는데요. 신미양요 때 바로 이 깃발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그 싸움이 격렬했으면 이 깃발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조차 몰랐을까요? 자, 이 깃발은요, 바로 그 격전 과정 속에서 미국이 가져갔어요. 미국이 이걸 전리품으로 가져간 거죠. 전리품으로 가져가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박물관에 전시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다시 우리에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건 그 신미양요의 그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근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신미양요는 끝이 났습니다. 자, 과연 이 신미양요가 끝났을 때 이 대원군 정부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상황을 대처했을까요? 흥선대원군 정부는 더욱더 강력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표명합니다. 바로 전국에 척화비를 세운 것이죠. 주화매국, 즉 외세와 화해를 하자는 세력은 바로 매국이다 라는 강력한 척화의 의지를 담아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더욱더 극명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최익현의 상소를 통해서 이 흥선대원군이 탄핵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고종의 친정체제가 들어서면서요, 이제까지 추진되어 왔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는 외교 정책은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통상개화파를 할 수 있는 박규수와 같은 어떤 인물들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었고, 또 하나 외적으로 큰 사건이 있었죠. 바로 운요 사건이었습니다. 1875년에 일어났던 이 운요 사건은요, 굉장히 조선 전국을 흔들어 놓게 되는데요. 이 운요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강화도를 배경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죠. 자, 일본은요, 우리를 강제로 개항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운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개항할 것이냐, 전쟁을 할 것이냐 라고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통상개화파의 성장도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내외적 상황 속에서 이제 이 고종 정부는요, 바로 일본과의 조약 체결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곳이 바로 연무당 예터입니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그 역사적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터만 남아 있어요. 터만 남아 있고 휑한 어떤 그런 느낌이지만, 바로 이곳에 우리 조선 관리들과 또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치열하게 협상을 전개했던 어떤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곳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인지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곳에서 체결된 바로 그 조일소 조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 과연 어떠한 것들로 채워져 있을까요? 강화도 조약의 핵심적 내용은 조선이 자주국이라는 것과 부산 이외의 2개의 항구를 더 개항한다는 것, 그리고 해안 측량권과 치해법권,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조항들의 내용과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일본은 조선이 자주국이다 라고 하는 문구를 이 조약 안에 집어넣었을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이 청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조선이 자주국이라고 하는 그 문구를 통해서 청과 조선을 분리시켜 놔야 일본이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조항, 바로 부산 이외의 2개의 항구를 더 개항한다. 자, 어떤 항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부산, 그 다음에 원산, 인천입니다. 자, 이런 항구들은요, 다 어떤 전략적 목적이 있었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이유로 문을 열려고 한 것이고, 원산 같은 경우는 군사적 이유, 러시아를 막기 위한 군사적 이유가 있었고요. 바로 인천은 정치적 이유죠. 왜냐하면 서울과 가장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해안 측량권이 있었습니다. 이 해안 측량권은 우리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 한반도를, 해안을 측량할 수 있도록 열어놓자는 건데요. 이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치해법권이었습니다. 바로 일본인들이 이제 부산, 원산, 인천 이러한 개항한 곳에서 이 상행위를 할 때 이들이 어떤 법적인 어떤 그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들을 우리의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상실케 만드는 치해법권들이 적용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해안 측량권과 이 치해법권은요, 명백한 주권 침해적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화도 조약을 불평등한 조약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 동대문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네, 날씨도 좀 따뜻하고 좋은데요. 자, 여러분들 이 동대문 이 왼쪽이요, 바로 이제 한양 도성 밖이 되는 것이고, 이 동대문 안쪽, 이게 쭉 요 앞쪽으로 흘러가는 곳이 바로 이 종로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모군란을 진압하는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이곳에 앉아 있으니까. 청나라 부대가 이모군란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와가지고 이 동대문이 성곽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 성곽이 쭉 이어지는데 거기다 포를 걸고 이 도성 밖으로 무차별 포격을 가하게 됩니다. 결국 도성 밖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서 결국 이 이모군란은 진압되는 것이죠. 자,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이모군란에 참여했을까요? 군인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인들도 참여하게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선 여러분들 당시 어떤 경제적 상황부터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은요, 우리나라로부터 굉장히 많은 곡물들을 유출해 가지요. 이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곡물 가격이 폭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개화라고 하는 것,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층 민중들에게 어떤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는 곡물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굉장히 배고픔이 가중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정치적으로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 1880년대 초 그 시점에서 기층 민중들이 가졌던 이 개화를 바라보는 시선, 과히 긍정적 시선은 아니었겠죠. 자, 그런데요, 특히 이 구식 군인들이 여기에 더 많은 화를 돋게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까 제가 그 통리기무화문의 주도에 의해서 신식군대 별기군이 설치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별기군과 이 구식군대의 어떤 차별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별기군에게는 좋은 의복과 좋은 무기를 제공하면서 신식 훈련을 받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 구식군인들한테는요, 그와 똑같은 어떤 그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월급을 잘 안 줘요. 13개월이나 월급이 밀리는 그런 현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죠. 자, 이러면서 이 구식군인들은 서서히 이 신식군대, 별기군, 또 이 별기군을 지휘하고 있었던 그 일본에 대한 그 증오감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개월치 급료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물론 13개월, 밀린 13개월치 급료가 다 지급된 건 아니었고요. 1개월치밖에 지급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구식군인들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구식군인들은 기본적으로 직업 군인들이었습니다. 즉 바로 이 군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급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죠. 자, 이제까지 받지 못했던 그 급료, 1개월치 급료를 받고 이 도성 밖으로 나가고 있는 그 구식 군인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예, 그 쌀 한 가마씩 딱 받아 들고 이것으로 참 많은 것을 할 수 있겠구나. 떡도 해 먹어야 되겠고, 하얀 쌀밥도 마음껏 먹어봐야 되겠고, 이제 그런 많은 부푼 희망을 갖고 이 도성 밖으로 나가서 그 자식들이 있는, 아내가 있는 그런 곳으로 향해 갔겠죠. 자, 그래서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자, 이제 우리 맛있는 거 쌀밥 많이 먹어보자 라고 하면서 그 쌀 가마를 쫙 풀는 순간 그곳엔 하얀 쌀만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모래와 겨가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이 구식군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절대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정말 안 됩니다. 13개월치 급료가 밀린 것을 참을 수 있었던 군인들이에요. 그렇지만 바로 자신들이 먹어야 될 그 먹는 것 갖고 장난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참지를 못하죠. 바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이모군란이 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난 군인들은 민겸호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민겸호가 바로 그 쌀을 나눠주는 창고, 바로 선해청을 책임지고 있었던 관리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민겸호는 보이지 않고요. 그 자리에 쌀을 나눠주었던
장난을 쳤던 바로 그 창고지기만이 있을 뿐이었죠. 그 창고지기를 살해하고 민경호 집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군인들은요,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치적 지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는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죠. 그들이 향한 곳은 바로 흥선대원군이 있는 운영궁이었습니다. 난을 일으킨 군인들이 바로 이곳 운현궁 노안당으로 몰려듭니다. 자, 이제 흥선대원군은 다시 재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의금부터 조선조 관리 양반윤리에 관한 범죄를 담당하던 관아자리. 네, 저는 지금 조선 의금부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나온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곳에서 이 이모군란 이 군인들이 무기를 탈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후 사정을 보면요, 자, 운현궁으로 갔던 이 이모군란 군인들은 말이죠, 이 흥선대원군과 이야기를 하는데 흥선대원군이 더 이상 확산은 하지 마라, 그만두라 라는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흥선대원군을 만난 이후 군인들의 행동은 오히려 더욱더 과격한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운현궁에서 이 흥선대원군은 이 이모군란을 일으켰던 그 군인들의 주동자들을 따로 만난 듯합니다. 그리고 그 주동자들에게 앞으로 이후에 행동 방법 계획에 대해서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흥선대원군이 바로 이 이모군란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된 그 모습이었죠. 예, 바로 이제 이곳에 의금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 앞쪽에 전옥소가 있었죠. 예, 바로 죄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기구들이 바로 이 종로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도 빼내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무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기들을 탈취한 겁니다. 자, 이 무기를 탈취한 이 이모군란의 그 군인들, 자, 이들은요, 그들의 행동을 더욱더 과격한 모습으로 확산시켜 가게 됩니다. 자, 여러 주요 관청들을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이 군인들이 일으켰던 그 행동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바로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는 것이었죠. 자, 일본 공사관은 왜 공격했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별기군과 신식군대, 이 별기군과 구식군대의 어떤 차별 속에서 바로 이 군인들이 폭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별기군을 가르치고 지휘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일본인이었거든요. 자, 바로 이제 이런 일본인들에 대한 어떤 그 적개심, 분노, 이런 것들이 바로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군인들의 공격에 의해서 일본 공사관은 불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군인들이 일으켰던 그날의 큰 사건의 대미의 장식은 바로 일본 공사관의 화재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 군인들의 난은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었죠. 그 다음 날이 되면 더욱더 놀라운 사건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난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난의 규모는 더욱더 확산되고 커져만 갑니다. 이 왕십리 지역, 즉 동대문 바깥쪽 있는 도시 빈민들이 바로 이 구식 군인들과 합세해서 더욱더 그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런 개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민씨정권의 최고, 바로 명성황후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바로 이곳 도남문을 통과해서 바로 이 다리를 건너서 바로 지금 이 보이고 있는 이 건물 안으로 밀려 들어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시나요? 자, 이제 이곳으로 밀려 들어온 이모군란 그 난민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될까요? 이곳 창덕궁을 헤매면서 명성황후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경호가 보이게 됩니다.
민겨모가 누군가요? 바로 선해청 당상 민겨모. 성난 국민들은 바로 이 민겨모를 이곳 창덕궁에서 살해합니다. 얼마나 이 국민들이 흥분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겠죠. 이런 소식들을 접한 이 명성황후는요, 급하게 이곳 창덕궁을 떠나서 피신을 가는데요. 충주 지역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고종은 모든 전권을 흥선대원군에게 넘긴다라는 교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흥선대원군의 시대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흥선대원군의 집권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민씨정권은요, 바로 이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이러면서 많은 청나라 군대가 진압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온 청나라 군대는요, 동대문에 포를 걸고 이 난을 일으켰던 바로 그 지역민들을 향해서 포를 쏘면서 결국 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흥선대원군을 다시 압송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청의 진압에 의해서 이모군란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외세를 끌어들여서 막을 내린 이모군란은 굉장히 많은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비록 민씨 정권은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크게 되는 것이죠. 이모군란을 진압했던 바로 청나라, 그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데요. 청나라는 위안스카이를 통해 가지고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마젠창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멜렌도르프라는 독일인을 통해서 외교와 재정 측면에서 많은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고문들이 파견되는 고문 정치의 서막이 울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내정 간섭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은 이권을 청나라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것인데요. 이미 일본을 통해 가지고 강화도 조약에서 일본 상인들이 들어와 있었지만 일본 상인들은 내지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었죠. 바로 간행이정을 통해서 심리, 즉 4km 밖으로는 나갈 수 없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통해서 바로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외국도 마찬가지로 최혜국 대우를 앞장세우면서 자신들에게도 내지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요구할 것이고, 조선 정부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바로 이 이모군란을 외세를 끌어들여서 막아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지로 외국 상인들이 마음껏 무역 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청의 진압에 의해서 끝나버린 임오군란, 그 결과는 청의 내정 간섭의 강화였습니다. 자, 이렇게 외세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자 바로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급진 개화파였습니다. 이 급진 개화파는 청의 이러한 영향력 확대에 많은 불만을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항하는 새로운 사건을 꾸미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태화관입니다. 태화관. 3.1운동은 3월 1일 하루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통감부와 조선총독부 터입니다. 이곳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게 됩니다. 이봉창 의사는 그런 울분을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민족적 문제로 해결하겠다.